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독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2022 독서 컨퍼런스는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가 제작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독서 문화를 이끄는 작가, 편집자 등의 출판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주제별로 독서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독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서 너무 훌륭한 기조 강연을 해주신 박준 작가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는 영상 매체 시대에 변화하는 독서라는 큰 주제의 틀 안에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 소개를 드릴게요. 제 왼쪽, 제 오른쪽부터 그린북 에이전시의 김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영입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대화의 변호사 겸 법정의 고수, 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등을 쓰신 신주영 작가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주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를 파괴할 힘, 모래도시 속 인형들 등의 책을 쓰신 SF 소설가 이경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 소설가 이경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50분 동안 확장된 독서 디지털 매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박준 작가님 기조 강연 때 아직 샤이하셔서 질문을 못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서 질문을 저희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가해주신 패널 분들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도서를 준비해뒀으니까요. 이따가 저희 강연 토론 끝난 뒤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오늘 컨퍼런스의 현장 사진이나 실시간 시청 인증 사진을 해시태그 2022 독서 컨퍼런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 주제가 확장된 독서 그리고 디지털 매체라는 주제인데 이게 이 제목만 들어도 너무 방대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다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IP,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IP라는 게 이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단어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소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파생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개념을 얘기할 때 원소스는 출판물이었죠. 이게 이제 출판물로 성공을 거두면 이후에 영화나 게임 같은 2차 창작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이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당연히 책이었는데 이게 많이 요새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출간이 돼서 성공을 거두기 이전 단계에 이미 원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나 아이디어 수준에서 콘텐츠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맨 끝에 계신 이경희 작가님부터 좀 얘기를 들려주세요. 네,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쓴 소설 중에 두 편이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은 데뷔작인 테세우스의 배라는 소설이에요. 이 작품은 전통적인 방식에 좀 더 가까운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게 영화로 각색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영화 제작사 같은 곳에서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이 책이 인기가 없더라도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없는지 수집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IP를 수집하시는 분들 눈에 들어서 이제 책이 출간되고 뭐 엄청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컨택을 해서 제 작품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까지가 좀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라는 작품은 안전가옥이라는 곳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이곳은 본인들의 회사를 출판사라고 소개를 안 하시고 스토리 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책을 내는 곳이긴 한데 출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작품을 그날 그곳에서라는 작품을 같이 기획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는 소설로만 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로 확장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으로 이야기 제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PD님이 계시고 저랑 PD님 그리고
주변에 뭐 다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팔려 나가는 방식도 좀 달랐던 거죠. 원래는 책이 나오고 그 책을 가지고 영화사에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점에 있는 책을 영화사에서 읽어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 하면, 이 그날 그곳에서라는 작품은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영화사랑 접촉이 되고 웹툰 제작사랑 접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출간되기도 전 단계에서 이미 이 소설에 대해서 영화 판권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웹툰 제작사와 뭐 이것을 웹툰 판권을 뭐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함께 진행됐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웹툰화가 결정이 되고, 이제 영화화도 2달이 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는 단계에서도 그런 피드백들이 들어오고, 저는 그런 피드백들을 어느 정도 뭐 100%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면 영화를 하기 수월하구나, 이런 피드백도 받기도 하고, 그걸 좀 더 목적으로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이 기준이 돼서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이 책이 영화화가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아니면 원고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책 이전에 제가 만든 게 원고고, 제가 만든 거를 편집자님이나 출판사가 책으로 만들면 이제 책이 되는 건데, 원고 단계에서 이미 그런 많은 검토나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영화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책이 출간될 때 띠지에 영상화 확정이라고 붙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이게 책으로서 이야기로서 검증이 되기도 전인데 벌써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동시에 기획이 되기도 해요. 영화, 소설, 게임 등이 한 번에 만들어지기로 처음부터 동시에 기획이 돼서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저한테 일을 주시는 거죠. 이 영화의 소설 버전을 써주셔서 영화가 개봉될 때 같이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로서의 묘미를 100% 살리지 못하는 면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럿이 작업을 하니까 좀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야기라는 게 좀 점점 더 빠르게, 그러니까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빠르게 영상화되고 빠르게 매체를 전환해서 다양하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업계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작가님께서는 2단계를 다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화 결정되기 전에 작업을 그 책으로만 출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경험이 있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영상화가 될 것을 염두에 이미 안 상태에서 집필을 하신 건데, 그럼 쓸 때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영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필하실 때 뭔가 좀 차이가 있던가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소설을 써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1차 아이디어 단계든 아니면 소설이 완성된 단계든 보내드렸는데, 영화사에서 이런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인물 수가 부족하다. 영상으로 만들기에. 네, 이게 소설로는 괜찮지만 영화가 되려면 인물이 더 필요하다. 혹은 지금 스토리로 가면 제작비가 뭐 어느 정도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크기는 그것보다는 제작비가 적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좀 덜어내거나 뭐 배경을 바꿀 수는 없을까? 물론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화 만드실 때 고치시면 되잖아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고쳤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기도 하고 뭐 잘 될 때도 있기도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여러 매체로 확장을 하는 걸 염두에 두면 그만큼 제약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SF 소설가신데 제작비 때문에 상상력에 제한이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직 영상으로 제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작이 아직 되기 전.
네, 지금 시나리오로 각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변호사님께서는 실제 나의 글이 영상화 된 것을 보셨잖아요. 그 장본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작가님 진짜 전업 작가님 옆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까 진짜 박준 시인님의 말씀처럼 저는 얻어 걸린 원조작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가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변호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변호사로 뭐 온 게 아니지만 그 제가 쓴 이야기는 사실 작가로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에세이였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의 원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쓴 게 무려 13년 전에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도로 소송 이야기였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드라마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조금 지켜보면서 느낀 게 어떤 이제 동아일보 기자님이 그런 말씀 쓰셨더라고요. 기자님이 이제는 잘 짜여진 소설이나 웹드라마가 웹툰이 드라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무슨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에세이라도 IP 다각화가 뭐 가능하다 이런 그런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약간 경험을 나누자면은 제가 이제 13년 전에 이거를 처음 쓸 때 그 어떤 걸 쓰게 됐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원래 옛날 꿈은 어렸을 때 소녀시대 꿈은 작가가 맞았는데 어쩌어찌 하다가 변호사가 됐죠. 근데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반전으로 막 너무 신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이거 글로 써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우영우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7, 8화 그 소독동 이야기가 제가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계기는 뭐냐면 거기는 지금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승소를 했죠. 근데 저는 패소했거든요. 그 사건이. 근데 이제 패소를 할 때 2심까지 너무 열심히 했는데 패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주민 대표랑 통화를 하는데 주민 대표가 이제 제가 상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상소 안 합니다. 저도 상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패소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 주민 대표가 갑자기 변호사님 괜찮아요. 저희는 소송하면서 위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순간적으로 제가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지났던 그 이제 1심, 2심 했던 그 사건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때문에 이제 그 에세이를 쓰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돌이켜 보건데 제가 그 책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이 책을 쓰는 게 사건을 쓰는 게 아니다. 사건은 기자들이 쓰는 거고 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이거는 에세이거나 작가가 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사실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13년 전에 쓴 그 책이 10년 동안 계속 절판이 안 됐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법정 드라마를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그 법정 드라마 쓰시는 작가님들이 그거를 약간 참고 서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지연 작가님도 원래 이제 증인이라는 영화로 그 처음 그 롯데시네마에서 그 1억 원 당선 고려로 이제 그 1등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법정 드라마가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스퍼거 증후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분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그분이 증인으로 나오는 법정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쓰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그게 너무 궁금하셔서 이렇게 이 책 저 책 찾으시다가 제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사실 제가 그 법정의 고수를 쓸 때 생각했던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사소송 이런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공부를 하는데 뭐 단어가 다 외국어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변호사가 딱 되고 법정에서 변론을 한 번 딱 해보니까 그 민사소송법 책이 통째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걸 그 두꺼운 책을 갖고 그렇게 오래 실험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 내가 이거 진짜 법정에 있었던 일을 드라마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법정에서 변론하는 과정을 막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쓴 거죠. 그래서 제 법정의 고수 원 책에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이라는 그걸 세 챕터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제2 자유로 사건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7, 8화를 아주 열심히 봤는데 7, 8화에 그 태수미와 우영우가 둘이서 그 막 공방을 벌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부칙 하나 가지고 막 싸우면서 누구 말이 맞다고 막 싸우는 그 장면이 실제 제가 변론 때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작가님이 공부하시기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픽션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신 일을 이제 책으로 쓰신 거고 그게 나중에 드라마가 또 워낙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뒤에 한 1, 2주 정도는 좀 약간 우울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드라마가 이제 처음에 문지연 작가님이 문지연 작가님 증인으로 성공을 하시고 진짜 요즘은 드라마를 책을 보고 드라마 만들거나 뭐 웹툰을 보고 드라마 이런 게 아니라 그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가 원래 킹덤을 만든 제작사잖아요. 근데 굿닥터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리메이크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그 기획 PD님들이 문 작가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인에 나왔던 그 어린애가 커서 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문 작가님이 처음에는 가능할까 했다가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대신에 자기가 법정 얘기는 모르니까 원래 그 초판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사용권을 얻어달라 그러면 캐릭터만 바꿔서 이걸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분 이제 문 작가님이랑 그 기획팀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걸로 할 테니까 이제 사용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3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뭘 하시지? 별로 소식이 없다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을 때 봤더니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뀐 거죠. 그때 문 작가님도 이게 입봉작이라고 해요. 드라마로서는 처음 하신 건데 문 작가님은 어떤 극본을 쓰셨겠지만 이 안에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20대로 바뀌었으니 연애 라인도 있어야 되고 뭐 출생의 비밀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막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7, 8화를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2, 3, 4, 5, 6, 7, 8화 다 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건 법정의 고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법정의 고수는 제가 쓴 이야기에는 왜 그 변론이 굉장히 치열하게 막 공방이 되면서 막판에 막 뒤집히고 승소 가능성이 막 80%였는데 갑자기 막 그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제가 썼지만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건 이제 법정물로서의 드라마로 재밌었던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가 주는 그 재미 그리고 이제 뭐 연애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게 재밌다 이런 걸 하면서 이게 그냥 양립하는 거구나
그리고 난 이거 내 책에서 문 작가님은 뭘 지금 빌려서 쓰신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면 봤더니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제 법정의 고수 책의 이야기가 있는데 주로 어떤 거냐면 욱해서 막 판사실에 쫓아간다든가 뭐 또는 갑자기 뭐 안 될 걸 막 이러니까 뭐를 뭐 해줘야 된다든가 뭐 그런 약간 그 제가 신입 때 디테일들을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변호사님의 캐릭터 디테일 같은 것들을 또 드라마에 그쵸. 활용하신 그런 거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거기서 우당탕탕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출판사에서 이거 좌충우돌 신입의 열혈 변론기 막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지금 독서가 주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책이라는 것과 드라마라는 것은 이게 원작이 이렇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감을 받은 작가가 있고 고래얘기 같은 경우는 뭐 PD님이 먼저 생각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창작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어쨌든 저희가 두 작가님 사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꼭 픽션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책으로 된 출판물일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 두 작가님의 경험담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됐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은 이제 에이전시의 입장에서 보기에 또 출판계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이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엄청 달라지고 있는 걸 저도 그 가속화되고 있는 걸 매일매일 느끼는데요. 지금은 어떤 뭐 출판물이 2차화되는 것 이런 얘기를 방금까지 좀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출판이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경희 작가님도 저희 작가님이신데 저는 30분 정도의 장르 문학 작가님들을 모시고 있는 에이전시의 대표예요. 근데 저희 작가님 중에 한 분 이제 전삼혜 작가님이라는 분이 올해 그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이라는 장편을 쓰셨어요. 근데 그 작품을 쓴 연유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안예은이라는 그 뮤지션 아시죠? 그 안예은이라는 뮤지션의 앨범을 들으시고 난파라는 그 곡을 들으시고 영감을 받아서 SF 소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고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걸 트위터에 계속 쓰셨어요. 그리고 안예은님을 태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안예은님이 거기에 반응하시진 않으셨는데 그 시작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그 저자의 말에도 안예은님께 이 작품을 바친다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서로 각자가 이제 창작하는 그 예술의 결과물을 서로 이제 하이퍼텍스트 내지는 뭐 하이퍼링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참조하고 있고 그래서 창작 자체가 굉장히 서로 넘나들고 있고요. 그래서 출판이 어떤 고유의 그 영역을 지키고 있는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에이전시로서 이제 작가님들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저는 출판 계약을 더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 2017년만 해도 나는 외국의 출판사들이랑 일을 하고 한국의 출판사들이랑 일을 하고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 아니었고요. 지금은 훨씬 많은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일하는 이제 대상의 이름이 아직도 출판사가 많으세요. 출판사가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약서에 직칭하는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출판사라는 말이 점점 뒤로 가고 있고 오히려 좀 더 많이 쓰는 건 발행사 그리고 이제 제작사 혹은 그냥 회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경희 작가님만 해도 컨택을 하시는 그 회사들이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제가 상대방을 반드시 한번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출판사의 개념에서 굉장히 많이 확장됐고 그러니까 출판사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업계에 있으신 업체들이
출판과 미디어로 굉장히 많이 변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네. 예를 들면 뭐 영화사, 영화 제작사 이런 곳들일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주 최근에 했던 미팅했던 영화사는 아예 처음부터 영화사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영화사로 알려져 있지만 출판이 그 중에 한 그 사업 분야라고 아예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종합적인 미디어 산업을 하시려는 곳들이 이제 아예 출사표를 굉장히 많이 던지고 계시고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문어발 미디어 그룹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말이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그 같이 사업을 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때 IP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IP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처음부터 그분들이 쓰는 업문 저작물만 가지러 오시는 것이 아닌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최근에 관련해 좀 흥미롭다고 느꼈던 게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왓챠라고 OTT 플랫폼이 있잖아요. 국내에 이제 OTT 플랫폼이 있는데 이 왓챠가 이제 매각되는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여기 인수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매체가 그러니까 오르내리고 있는 게 교보문고 그리고 리디북스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판물을 내는 출판물을 상대하는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OTT 플랫폼 영상물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콘텐츠 시장 자체가 출판물 회사 혹은 영상 제작 회사 이 경계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독서 컨퍼런스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를 하시고 지금 도서관에서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고민을 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출판물을 경유해서 이야기를 향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독서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독서 컨퍼런스니까 그리고 이 물성을 지닌 종이책조차도 이제 하나의 플랫폼의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웹소설을 읽는 것도 독서가 당연히 될 거고 그러면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독서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요새 이제 채팅형 소설이라고 이제 채팅창을 내리면서 보는 그런 소설도 있던데 그럼 그것도 독서일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이 독자 개인으로서 생각하기에 독서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가 이제 저희에게 이어지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먼저 말씀하신 이경희 작가님 제 끝에 계시니까 독서란 무엇일까요? 네. 이 주제는 사실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을 보는 게 독서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화를 보는 거는 누구나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계속 이 개념은 확장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웹소설을 보든 오디오북을 보든 그런 거는 당연히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할 때 오디오북은 그냥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북을 출판하셨길래 이거는 제가 계약을 안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당연히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쓰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웹소설의 소설을 쓰는 거랑 출판물을 목적으로 쓰는 소설은 형식이 달라요. 그 웹소설은 어쨌든 한 회가 5,000자로 끊어져서 5,000자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5,000자가 끝날 때 반드시 다음 회가 궁금해야 되고 그런 뭔가 또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의 느낌과 출판 소설의 한 권으로 묶어지는 느낌은 다르고 그 채팅형 소설 요즘 이제 10대들이 많이 보는 채팅형 소설은 또 느낌이 달라요. 거기는 지문이 적고 대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뾰족해야 되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매체가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도 그렇지만 플랫폼에 종속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플랫폼이 달라지면 거기에 담기는 콘텐츠의 형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숏폼이 유행하고 유튜브가 유행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과 TV에 나오는 영상의 편집 방식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시를 드는 거는 드래곤 라자라는 판타지 소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잘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뭐 테마록, 뭐 드래곤 라자 이런 소설들을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여점용 소설이라 그랬죠. 이제 그런 도서 대여점의 소설이 지금의 웹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형식도 똑같고 대량으로 연재식으로
책이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온라인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이 특이한 거는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일부는 이 작가의 팬이 되면서 이영도 작가님은 처음에는 그런 연재형의 긴 호흡에 또 대여점에 적합한 소설을 썼지만 차기작으로 갈수록 조금씩 그 형식을 바꿔나가면서 플랫폼의 틀을 넘어서는 소설들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독자들이 그 플랫폼의 정형화된 규격을 벗어난 소설들을 따라오면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 더 다양한 형식의 소설을 접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웹소설이나 이런 플랫폼이 커졌을 때 그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에 적합한 소설을 물론 주력으로 하시겠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도 좀 다른 형식의 소설들로 넘어가거나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고 그걸 좀 확장해서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한 형식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요즘 뭐 출판 소설 쪽에서도 웹소설을 종이책으로 출판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종이책으로 편집만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종이책으로 그 콘텐츠가 넘어올 때는 어떤 형식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판 소설에 웹소설의 장점을 적용하려면 뭐 그 어떤 판형의 디자인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지 뭐 책이 세로로 더 길어야 되는지 뭐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좀 플랫폼이 다양해지지만 콘텐츠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는 형식적인 면에 대한 실험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집에 아이들이 많은 걸로 조금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4명이 있는데 이제 그 얘네들 독서를 시키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독서력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모든 만화, 모든 영화 다 독서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그래 영화 보는 것까지도 나 괜찮아,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그 백화점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들을 되게 자주 만나는데 학부모들이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굉장히 좋은 게 정말 플랫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뭐 1시간, 2시간 다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태수미 패션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영화는 그 작가의 입김이 굉장히 작은 분야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는. 그 대신에 그 제가 원래 쓴 법조의 고수라든가 아니면 이경희 작가님이 원래 쓴 그 소설 텍스트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독자들이 작가하고 1대1로 그냥 오로지 작가의 그 생각만을 따라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주라기 공원 이런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다가 그걸 영화로 딱 보고는 이게 뭐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 느끼시는 걸 텐데 이게 그 드라마가 나쁘다는 의미도 아니고 영화가 나쁘다는 의미도 아니고 단지 뭐냐면 이 텍스트만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내구성이 길고 또 독자들한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지금 우영우 드라마를 본 뒤에 제 법조의 고수를 읽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주인공을 생각하면 박은빈을 자꾸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책에는 원래 만삭의 30대 막 그런 캐릭터가 자주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떠올리기는 좀 힘들게 된 거죠. 영화 보고 난 뒤에 다시 드라마 보고 다시 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는 집중하고 2시간, 3시간 그 제작사가 이제 의도한 대로 감독이나 편집하신 분들이 의도한 대로 이제 같이 느끼고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로지 그 작가가 의도했던 거, 작가가 심어놨던 복선을 따라가면서 반전을 느끼고 이렇게 그 작가의 호흡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텍스트만 있는 책도 좀 읽어야지 그 자기 스스로 상상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이 주인공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걸 상상할 수가 있고 옷도 머릿속에서 입혀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미 레디메이드 돼버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향유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고, 또 플랫폼이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책과 이런 시각적인 모든 게 들어가고 이제는 또 뮤지컬까지 돼가지고, 뮤지컬은 노래까지 다 들려줘 버리잖아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작가와 호흡을 같이 한다, 좀 사유를 따라간다, 이런 쪽으로는 텍스트만 읽는 것이 애들한테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소리 언어만 있었을 때, 아예 문자로 되지도 않았을 때, 그 시절의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로워서 전승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이거 진짜 뭐 제 입장에서 울컥했다든가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뭐랄까 전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대표님으로 넘어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독서라는 건 어디까지가 독서일까요? 저도 사실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독서하는 그 양태를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일단 그 아직 둘 다 미성년자인데요. 그 책을 읽을 때 당연히 종이책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웹소설도 읽고 웹툰도 보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웹툰 웹소설을 보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굿즈로 제작되어 나온 굉장히 예쁜 종이책을 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되게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뭘 하냐면 커미션을 주고 받죠. 아시겠지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다 하죠. 소설도 새로 쓰고 이렇게 안 나왔던 캐릭터들끼리 이어주고, 그래서 새로 창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커미션이기도 하고 팬픽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가 끝나거나 뭔가 이렇게 뭐 이제 출판은 끝났나, 뭐 내지는 뭐 이제 다른 시대로 넘어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화하는구나라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그걸 익숙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소비하고 창작하는 되게 적극적으로 창작하는 것을 보고서 독서의 그냥 진화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은 또 놀라겠죠. 왜냐하면 저는 30명의 작가가 쓰시는 글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차에서도 샤워할 때도 책을 읽어야 되니까 오디오북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이제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반대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독서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독서가 엄청난 진화를 했다고 이렇게 좀 읽고 싶어요. 네. 실제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부모님으로서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저희 어릴 때도 뭐 드래곤라자 읽으면 혼나고 전 만화책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 훗날 이제 아주 빽빽한 활자로 이루어진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기초 권력을 길러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채팅용 소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채팅용 소설을 그 플랫폼을 만드신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채팅용 소설의 흥미로운 거는 독자와 작가가 거의 같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팅용 웹소설을 쓰는 저자들이 다 10대고, 그 10대들이 그 채팅용 웹소설의 독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기조 강연에서 박준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읽는 사람이 결국에 쓰는 사람이 되고, 쓰는 사람이 결국에 읽는 사람이 되면 그 플랫폼의 차이일 뿐이지 그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변화하는 이 독서에 대한 정의가 이제 국가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이 문체부가 2년마다 한 번씩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오디오북과 웹소설을 독서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독서를 판단을 내릴 때
어릴 때처럼 뭐 너 왜 오디오북 듣는 게 무슨 독서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서의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혹시라도 질문이 저희가 이제 나눈 얘기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혹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서. 그 독서라는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책이라는 한자 말은 옛날 목간의 모양이잖아요.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네네네. 이렇게 해서 엮어진 거를 하는데, 서라고 하는 것은 한자 서자 보면요, 그 종이에 쓰여진 것을 이 말로 읊는 입의 모양을 해놨잖아요, 한자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입으로 읽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주영 변호사님이 아까 자제분들한테 영화도 읽고 어디까지는 읽는 걸로 다 포함해서 허용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식의 읽기에 적합한 혹시 어떤 단어랄까요? 용어가 있을까요? 변화하는 독서를 규정하는. 그렇네요. 지금 독서라는 한자에는 책을 읽는다의 한자니까 오디오북을 듣고 웹소설을 읽는 행위까지도 포함시킨 한자어를 예, 혹시 지금 아시는 제가 분 계신가요? 그 에티몰로지를 찾아봤는데, 영어의 리드라고 하는 거는 그 앵글로 섹슨, 라단 뭐 이런 식의 그 라틴 어원이 아니고 섹슨족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는 글로 쓰여진 것을 읽는다를 레덴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주영 변호사님 그 영화도 읽고 세상도 읽고, 우리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읽기란 게 뭐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냥 여쭤봅니다. 네. 네. 그 답을 저희가 지금 낼 수 혹시 내주실 뭐 패널분이 계신가요? 저보고 대답하라고 여쭤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고민이 저희에게 던져진다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던져주신 질문이 저희가 공통의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에 해보고 싶은 얘기랑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활자화된 종이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러면 무슨 의미로 남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가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오디오북도 독서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 행위까지 독서라고 하면, 그러면 종이책의 존재 가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남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같이 아까 뭐 박준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 그리고 굳이 집도 좁아 죽겠는데 책을 꾸역꾸역 사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읽는 사람, 심지어 읽지도 않는데 책을 사는 사람 같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 저희도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지털 매체 시대에 종이책을 읽는다는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거꾸로 해볼까요? 아니면 혹시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소설을 인용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일 간단하게는요, 종이책은 전기가 없어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포칼립스 시대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인간이 이제 독서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저기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전으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이제 정말로 그 실제로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쓰여진 한국의 아포칼립스 소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유인물에 있듯이 그 책의 가치다라는 엔솔로지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전기가 없을 때 그럼 인간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의 얘기들이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종이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출판에 같이 이렇게 종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책은 어떤 순간에도 그 물성을 갖고 필요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계의 장점이 뭔가요? 네, 충전을 하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아날로그 시계의 장점이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닌 그냥 줄 이어폰의 장점은 그것도 충전을 안 해도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다라는 이런 농담들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면 또 역으로 그 기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원초적인 어떤 플랫폼들이 또 각광을 받는 그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보니까 그 뭐 책, 뭐 드라마, 뭐 만화, 그리고 영화, 뭐 이렇게 시각적인 거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다 집단 창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집단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아까 시를 쓰기 시작을 하시다던가, 뭐 뭔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다던가, 이렇게 스타터들한테는 일단은 책으로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어린이 아이들도 처음 일기를 쓰면서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뭐랄까, 책이라는 게 약간 접근에서도 자유롭고, 사실 저는 책을 안 읽어도 진짜 사서 어디다가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읽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절판되고 없어요. 그러면 너무 갑갑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읽으리라 하고 집에다가 사 던져놓고 진짜 언젠가는 이렇게 들춰봐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효희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쨌든 전통적인 우리 출판 방식, 그리고 편집자가 붙어서 책을 만들고 정제된 언어를 조율하고 또 깊게 고민해서 내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꼭 종이책은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의 출판하는 책이 아직까지는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좀 더 언어적인 측면에서 정제되고 오래 고민해서 많은 공을 들여서 내어놓는 매체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어제 어떤 출판 관계자분과 미팅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소설 제가 읽었는데 작가님은 작가님 책이 막 스토리가 재밌고 막 캐릭터가 멋지고 막 영화 같고 그래서 좋은 줄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작가님 책이 좋은 이유가 어떤 지점에서 작가님이 어떤 감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이 문장을 썼는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작가님의 개인적인 아픔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았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설 그리고 글로서 뭔가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 정제된 글로서 정리해서 그 작가 한 명이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거를 독자와 1대1로 공유해서 깊은 뭐 영화의 어떤 스토리나 대화나,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기 좀 부끄러울 때도 많잖아요. 또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술을 마셨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내가 차분히 내 감정이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글로 남기고 그걸 누군가와 전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그 나의 내면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제된 글을 오랜 시간 공들여서 전하는 게 가장 잘 전달되는 매체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다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기가 끊겨도 아포칼립스 시대에 읽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또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던져주신 질문도 저희에게 또 많은 남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황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각 주제별로 진짜 1시간씩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각자의 질문이 또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독서란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종이책을 향유할 것인가, 이런 각자의 질문이 되는 으로 남겨놓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오프라인 온라인 관객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것으로 2022 독서 컨퍼런스 첫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시간 가진 뒤에요, 두 번째 주제 토론이 진행이 되니까요. 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남은 토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소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